부동산법 기출문제풀이 계속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11번째 파트인 지구단위 계획 파트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도 시험문제에서 매회 한 번씩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공통적으로 문제를 혼합해서 내는 종합 문제인데,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한테 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같은 것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용산, 기지, 입.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또는 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 변경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못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이면 얘가 신규 개발지가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우리 이제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그 임의적인 장소들이죠. 임의적인 지역에 우리 원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구역이면 거기가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시장문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문이에요. 자, 시장문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원칙은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고 우리 많이 강조했으니까 3번 맞습니다. 자, 4번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자가 나왔네요. 기준자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수립 지침 형태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지 시도의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슨 수립 기준자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시면 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데 나가서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면 여기도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은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이 마지막 방법, 3번째 방법입니다. 자, 5번 질문은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 맞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혼합한 문제인데 자,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지구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개발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관광특구, 산업단지, 대지 조성 사업지구 이런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면 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고 지정하는 형태는 전부나 일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나 일부에다가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맞으니까 전부에 정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해야 되지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번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하여야 하는 곳이 있었고 도시지역, 외의지역 나가서도 3가지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 3번 질문이 맞네요. 자, 4번 질문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구역이고 도시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됐는데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이런 게 있었죠. 정택기가 사업 완료 10년입니다. 정택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지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구역이면 10년이 지났더라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암기를 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곳, 정택이가 사업완료 10년,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완료 10년. 자, 또 두 개 더 있죠. 시가나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 시가나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주, 녹지가 주거나 녹지가 상업이나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데도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정택이 사업완료 10년, 시공이가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 3개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질문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서 건폐율 같은 걸 적용할 때는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200%, 150%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나머지 다 틀렸고 3번만 맞네요. 자, 3번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개발 계획인데, 자,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입니다. 이 보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만들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건축선 같은 것들은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부 개발, 세부 건축 계획 같은 걸 만들 때 1번은 포함될 수 있다고, 나머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답은 1번 하시고, 자, 요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이론 공부하실 때 이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여기 빨간 이 분홍색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부 개발 계획을 만들어줄 때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명칭의 세분 변경, 그 다음에 6번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 경관 계획, 보행 안전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 같은 나머지 항목 등은 포함될 수 있답니다. 여기 3번하고 5번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나머지 항목은 포함될 수 있다니까 우리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세분 변경 같은 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이런 색깔 같은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런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분홍색으로 체크가 된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추락지구는 신규 개발지로 인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 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5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 이거는 의무,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끝에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잘 해석하셔야 돼요. 2번 질문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지정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자,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꾸셔야 돼요.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이번 질문은 전혀 이게 근거 없는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1, 2번 다 틀렸고, 3번이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다. 자, 우리 목욕장을 불허했다는 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목욕탕 같은, 목욕장 같은 업종을 불허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보시면 여기 5번 항목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항목으로. 그러면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자, 건축물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거, 사우나, 목욕장, 사우나 같은 것들을 불허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목욕장은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건 겁니다. 자, 이 3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4번 지문 잘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1번 내용으로, 자, 1번 내용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1번이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자, 1번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도지역의 이름을 세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경을 할 때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안에서만 바꿔야 되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안에서 바꿔야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점프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1번 내용으로 용도 지역의 이름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하는 범위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내에서, 공업이면 공업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 내에서만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3종 일반 주거로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도 뭐 근린상업지역이 일반상업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뭐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점프하는 거는 이 주거지역 범위를 벗어나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의 1번 내용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면 그 해당 녹지지역 내에서만 변경하는 게 인정된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다만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는 변경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1번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4번 지문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5번 지문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인데, 자, 5번 지문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를 받으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지금 끝에가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려면 이 앞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고시를 받았을 때,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관청한테 인가고시를 받아야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형식이 지금 안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작성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자, 관청한테 인가고시까지 받으면 그때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는 거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작성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의 실시계획의 작성이 아니라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까지 받아야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5번 질문은 이 작성이 아니라 인가고시라고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3번이 맞고 4번 질문 틀렸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주거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4번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아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형태로 목욕장을 불허할 수도 있다. 맞는 거니까. 자, 4번, 5번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은 앞에서 본 지문이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가 아니라, 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니까. 자, 이 문장은 여러 군데가 틀렸네요.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자,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2번 틀렸고. 자, 3번 보시면, 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자, 수립기준 또 나왔네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문장이고, 자,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 종합 문제인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자꾸 나오네요. 2번 지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 맞고요. 자, 관광특구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전부 일부에다가 도시지역에서 관광특구 정해지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 맞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자, 여기는 우리 비도시지역에서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유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농생계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자, 맞고. 자, 택지개발지구면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지금 우리가 5번으로 보시는 게 요거 틀렸죠. 예, 요거 보시면 택지개발지구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없다고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5번 지문에 다시 한번 보면 택지개발지구는 신규 개발지니까 전부 일부에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면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자, 이 4번 질문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하는 방법인데, 우리 예전에 이론 강의할 때 여기 도시지역이고 나머지가 다 비도시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농림관리지역인데, 우리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구역을 이렇게 1번 방법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2번의 방법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여기 3번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을 지금 문제 낸 건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두 번째 방법, 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거죠.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뭐 또는 심지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 위에다가 이 파란색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이 개발진흥지구가 앞에 여기 용도지역 위치가 맞아야 되죠. 개발진흥지구가 이 앞쪽에 있는 위치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으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빨간색 개발진흥지구 5가지를 앞쪽에 해석할 때 특정, 복합, 주거, 자,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있어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생계,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제일 좁은 게 어디냐면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요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위치는 여기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니까 농림지역도 위치를 인정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지역까지 위치를 인정하고, 제일 위치가 넓은 게 관광휴양입니다.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여기 전체를 다 위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 요건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하려면 앞에 위치가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이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맞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4번 질문을 맞는 것으로 구분하시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위치 요건 같은 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특복주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만, 산업유통 같은 경우는 농생계,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만,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위치를 제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조금 이상하지만 암기하는 방법은 특복주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특복주라는 술 먹으려고 만든 개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산업유통은 유산이란 말로 이렇게 외우세요. 유산. 자, 부모님한테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자, 위에 거는 특복주 술 먹자고 만든 개고, 자, 이건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유산 농생개. 관광은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7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앞에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죠. 옛날 문제긴 하지만, 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의무적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도시의 공간 구조는 아예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아니라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자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의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거 만들 때 포함될 사항이니까. 자, 밑에 2번에 기반시설의 배치,
네, 건축물의 최저한도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1번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계속 뭐 반복된 지문으로 나오죠. 관광특구면 도시지역의 관광특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관광특구면 신규 개발지니까 전부 일부를 선택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건축물의 색채, 형태 같은 거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인위적으로 포함될 사항이니까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차량 진입 금지 구간 같은 걸 정했을 때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은 어떤 주택을 졌는데 그 앞에 도로에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핵심 이론 시간에 우리 배운 겁니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뭐 전통 한옥 같은 한옥마을 같은 거 지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주차장법상 설치 규정을 도시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따 뒤에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잘 보면 나왔던 질문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자, 용적률의 완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로 들어가서 좀 간단한 계산 문제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핵심 이론 강의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까지 모두 완화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를 모두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으로 나가면 자, 주차장 설치 기준하고 높이 기준은 완화 안 되고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잘 보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은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완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폐율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데 1번 지문처럼 자, 당해 용도 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1.5배까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배. 자, 용적률도 당해 용도 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거에 200% 이내인 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도시 지역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지문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가 120% 이내에서 완화되는 거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이런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은 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고 여기 4번, 5번도 이게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같은 거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데 높이 제한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최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물의 높이나 부설 주차장 같은 설치 규정은 완화하는 규정이 없다. 이건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답이 3번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지문도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같은 걸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같은 건축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이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를 완화할 때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들은 빼고 완화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4번하고 5번은 심화 지문인데 비도시 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같은 건축 제한을 완화를 하는데 완화를 하긴 하는데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아파트나 연립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의 종류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공사 기간 동안 이용을 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준수를 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과정을 해야 되는데 단 예외가 있었죠. 존치기간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 재복구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 생긴 조항이라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원래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당연히 수립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상업적이면 상업적의 특성, 해당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특성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3번. 이거 또 나왔죠.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이면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던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운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으면 도지사한테 원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일 때는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자, 4번도 또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5번도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면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이 관광단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질문이고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 주차장법상 19조에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도시 지역에서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때, 이게 차 없는 거리, 한옥마을 보전을 위한 경우, 또는 뭐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단어가 붙으면 주차장법상 19조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답이 5번입니다. 항상 우리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법상 19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가지고 주차장 대수가 0대, 빵대라고 하더라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이건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우리 심화 문제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지 소유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자기 대지 일부를 공공소로 부지로 제공. 자,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공공소로 부지로 제공했을 때 건폐율이 커집니다. 완화돼서. 자, 왜냐면 자기 대지 400 중에서 100제곱미터를 제공을 하면 자기 대지가 300제곱미터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300제곱미터로 줄어드는 대신 이 공공소로 부지를 제공을 해서 이게 일종의 공익적인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건폐율을 늘려주는데 원래 건폐율이 60%고 문제를 읽어보면 자,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래 건폐율이 60%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외웠을 때는 80% 이하인데 이하로 정하는 거니까 60% 가능합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의 원래 건폐율이 60%인데 자,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를 가진 그 부지 건축주가 100제곱미터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을 하면 나머지 300제곱미터에서 건폐율을 얼마큼을 적용받는 거냐. 이게 답이 지금 4번이 나와야 되는데요. 미리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 계산 공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에 60제곱미터 60%의 원래 건폐율이 있었는데 400제곱미터 대지 중에서 100제곱미터를 제공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완화되는 건폐율은 원래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아까 60%입니다. 60%에다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한 다음에 원래 대지 면적에서 제공 면적이 자 이게 아까 4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를 제공했으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나오죠. 해당 대지 면적 원래 60%고 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는 거냐면 1 더하기 완화되는 비율 자 이게 지금 0.25가 되겠죠.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1.25를 곱해가지고 요 대지 면적 60제곱미터 60% 건폐율이 원래 60%인데 곱하기 1.25를 해가지고 75%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 땅에 4분의 1을 적용했으니까 이 건폐율도 자기 원래 건폐율에서 4분의 1이 15%니까 15%가 가산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의 건폐율로 아까 300제곱미터에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원래 건폐율이 60%, 그 다음에 자, 그 원래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고
제공 비율이 제공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여기 400제곱미터분의 100이 돼가지고 이렇게 1 더하기 해서 이렇게 0.25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1.2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75%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근데 이게 건폐율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용적률은 좀 다릅니다. 자, 용적률 문제를 바로 뒤에 가서 볼 거니까 일단은 요거는 건폐율 문제는 그렇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건폐율 60% 곱하기 1 더하기 0.25가 되는 겁니다. 제공 비율이 400에서 100을 제공했으니까 이 4분의 1이 0.25이기 때문에 1 더하기 0.25에서 1.25가 곱해져 가지고 7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고 마지막 문제 14번에서 용적률 완화도 한번 볼 건데, 자, 13번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또 나왔죠. 관광특구면 도시 지역에서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같은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 앞에서 본 거랑 같은 문제네요. 자, 이거 차량진이 금지 구간이면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100%까지니까 이건 앞이랑 중복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정답은 4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 맞고, 자, 문제는 14번 문제인데 14번 문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문제가 최고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공식이 조금 이제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근데 자기 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또 공공설부지 같은 거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건폐율이 아니라 이게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그 용적률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거로 건물을 지으면 연면적까지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가 있었는데 그 대지 면적이 여기 1000이라고 나와 있네요. 1000. 대지 면적 1000이고 학교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는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200을 제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800제곱미터만 남아 있네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원래 용적률이 300%고 그리고 학교 제공 후의 용적률도 현재 용적률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보면 자,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원래 용적률이 300%고 대지 면적 1000 중에서 200을 제공했으면 자, 완화되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거로 연면적까지 구할 겁니다. 일단 완화되는 용적률을 구해보면 원래 해당 지역 용적률이 300% 쓰시고 이렇게 자, 이거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아까 우리 건폐율 같은 경우는 완화할 때 이 곱하기 들어갔는데 1 더하기 완화되는 전체에서 완화되는 면적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0.25가 나왔는데 자, 용적률은 다릅니다. 공식이. 자, 용적률은 지금 보시면 해당 지역 원래 용적률이 300%고 더하기 가로 열고 분모가 제공 후 대지 면적 800을 쓰는 거예요. 제공 후 대지 면적 800을 쓰고 1.5 곱하기 제공 면적 200을 적고 제공 부지의 용적률, 제공 후 부지 용적률도 제공 전 용적률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앞에서 자, 제공 후 이후의 용적률도 현재 용적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쓰시는 겁니다. 제공 부지 용적률 300%를 다시 한번 쓰시면 이 식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래 해당 지역 용적률이 300% 더하기 가로 열고 분모가 800입니다. 800. 왜 800이냐면 제공 후 대지 면적을 적고 1.5는 상수로 들어갑니다. 1.5 곱하기 제공 면적 곱하기 제공 부지 용적률을 다시 한번 써주는 겁니다. 300%. 계산해보면 자, 여기가 이 300%하고 이게 112.5%가 나와서 412.5%가 되고, 자, 412.5%를 이 800제곱미터에 적용하면 4.125배이기 때문에 이게 3,300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이 3,300에서 답을 요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를 좀 하시면서 우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 건폐율 같은 경우를 완화할 때는 원래 건폐율 60% 쓰고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1 더하기 전체 대지에서 제공 면적이라는 걸 분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0.25기 때문에 1 더하기 0.25는 1.25 해가지고 60%에다가 이게 자, 1.25를 곱해가지고 75%의 건폐율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용적률을 완화할 때는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이 원래가 300%고 더하기 가로 열고 제공 후 대지 면적에다가 1.5
이제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공 후 대지면적 분모에다 위치하고 1.5 곱하기 제공면적 200을 곱하기 제공 부지의 용적률, 원래 용적률을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112.5가 나오기 때문에 412.5%로 용적률로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800제곱미터 제공 후 대지면적에다가 적용을 해서 3300제곱미터가 최대로 줄 수 있는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2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저도 3번 정도 이상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